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때 좀 잘못 도입했어요. 디폴트 옵션은 글로벌 주식, 채권, 금, 달러 이런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디폴트라는 거거든요. 지금 디폴트 옵션에서 이제 원리금 보장형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85%가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은 디폴트 옵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금융회사는 이제 욕 먹기 싫잖아요. 자기가 뭐 손실 나면 이제 컴플레인 올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오늘은 김성일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연금 3층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이번에는 저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중에 방치된 퇴직연금만 뭐 수조 원에 달한다,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제 책 내신 것도 좀 봤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이건 자산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증거다. 좀 이렇게 무서운 경고도 좀 해주셨더라고요. 퇴직금을 수익률이 너무 낮은 이제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어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 노후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것은 이제 원금을 지켜주는데 가치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75%가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한 해 수익률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적 배당형, 보통 이제 펀드나 ETF 같은 것들에 투자한 그런 계좌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16.8%였는데 원리금 보장형이 3% 정도였거든요. 5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물가예요.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 이자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률이 1% 겨우 정도 되는 건데, 이 돈을 은퇴 시까지 한 30년 묶어두게 되면 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예금으로 1억 원을 30년 동안 묶어두게 되면 잔고상으로는 2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물가를 빼고 실제 살 수 있는 물건 값 기준, 그 가치로 보면 1억 3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1억 원을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투자 방식을 통해서 1년에 5% 정도만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 가치로 2억 3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인데 하나는 1억 3천, 하나는 2억 3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5% 수익률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가정이에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으려다가 노후에 쓸 돈의 한 절반이 없어지는 셈이다. 오히려 거꾸로 손해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실적 배당형 비중 들을 보면 2022년에 11.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4.6%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옮기고 스스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고 있는 건데, 남아있는 75% 원리금 보장형이 안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기자님도 퇴직연금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처음 입사를 할 때 선택지를 주는데 이제 DC형, DB형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고, 이따 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제 딱 대표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투자 쪽으로 가는 선택보다는 안정형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B형을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뒤에 뭐 바꿀 수는 있지만 잘 또 바꾸게 되진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금융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선택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거나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말씀해 주셨던 것이 놀랬던 거는, 그러니까 그 실적 배당형이 그 원리금 보장형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뭐 70% 넘는 사람들은 그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거의 열에 8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DB형,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일단 뭔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렵다고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 왜냐하면 그 기자님도 그렇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금융을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는데 막상 월급을 어떻게 굴리는지 연금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공부가 회사 업무 공부보다 더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회사 업무는 업무가 바뀌면 또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엔지니어나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은 신기술이 나오면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보나 지식의 지속 가능성이 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금융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평생 가는 지식이다. 평생 가요. 일단 뭐 용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B라고 하면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DB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네. 회사에서 그냥 관리해 주는 거고 퇴직할 때 이제 돈을 정산을 해주는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이제 받을 돈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봉이 피크일 때 DB에서 DC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가요?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임금 피크제가 많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가 있는 회사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배려를 해줘요. DC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연봉이 가장 높을 때니까. 예, 그때 정산해서 DC에 넣어주고 그 이후에 줄어든 급여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DC에다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네. 그 DC 설명은 이따 하시겠지만 일단 회사에 DB로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임금이 가장 높을 때 바꿔야 된다. 이 정도 개념은 좀 머리에 넣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뭐 임금 피크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 들어가시는 분들은 교육도 따로 좀 받으시고 회사에서 그 정도 배려는 해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DC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D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C는 뭐냐면 뭐 우리말로는 확정 기여형인데 매년 한 달치 월급을 내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으면 1년에 1,200을 받는 건데 그거 외로 내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회사는 이제 넣어주면 자기의 책임은 끝나요.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알아서 관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저는 무조건 DC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DB하고 DC의 차이점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난 DB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 DC로 그냥 전환하는 게 좋을까? 같은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게 딱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임금 상승률하고 내 투자 수익률 요것만 알면 돼요. 네.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5%씩 월급이 올라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5%가 안 되면 DB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5%가 넘는다. 그러면 DC가 유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미래의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른다더라. 예,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보통 호봉 상승분에다가 물가 상승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 20년 평균으로 한 4%대 정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투자 수익률 모르시잖아요. 이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뭐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계좌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 금액을 하셔가지고 1년, 2년, 3년 이상을 좀 운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투자의 스타일은 뭐고 내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요걸 아시던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시던지. 네,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자산 배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산 배분을 적당히만 해도 한 5에서 7% 나오던데 내 회사 연봉 상승률보다는 더 좋던데 판단이 되면 의사결정 할 수 있죠. 아, DC로 옮겨야겠다. 처음에 갑자기 하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근속연수가 높으신 분들은 DB에 금액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투자 근육이라고 표현해요. 네, 투자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러닝이 유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뛸 수는 없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갑자기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5억, 10억 떨어진다고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 떨려서 못 해요. 그래서 소액일 때부터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DB/DC는 얘기해 주셨는데 IRP도 좀 궁금하거든요. IRP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고 개인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계좌에 내가 저축을 하면 돈을 넣으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줘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해주고 과세이연, 저효과세 이런 혜택들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DB/DC가 있고 IRP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요. DB/DC는 기업형, 요거는 개인형 이렇게 나누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리고 IRP는 퇴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연금저축이랑 묶어서 개인연금으로 보는 게 더 잘 맞아요.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도 동일하고 네, 여러 가지 세제나 기준이 그쪽에 더 잘 맞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있긴 하지만 개인연금으로 보고 관리하고 운용하시는 게 더 편하고 DB/DC는 묶어서 기업형 퇴직연금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카테고리를 추가하자면 개인이 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DC랑 IRP 또 맞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좀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국 직장인의 이제 평균 연봉 상승률이 한 4%대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 평균 상승률도 한 3, 4% 정도 되고, 그런데 투자를 기존에 해본 적은 없어서 내 투자 수익률은 잘 모른다. 이런 직장인일 때는 뭘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DB/DC 중에. 일단은 DB에 그냥 놔두시고 그냥 두라 일단. 네, 일단 놔두시고 IRP나 연금저축, ISA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런 건가요? 거기에서는 소액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 개설해서 100만 원을 넣으세요. 100만 원을 넣어서 ETF로 자산 배분을 하세요. 안정적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레버리지 ETF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고위험 네, 투자죠. 너무 고위험이에요. 그 도박형 주식이라고 있거든요. 투자를 너무 도박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굉장히 도박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가 되고 조금만 넘어가면 도박이 되거든요. 도박은 이제 건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한을 하고 있고, 근데 투자를 그 약간 경계선에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도박형 주식이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거는 좀 하지 마시고, 특히 초보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지수형 상품들, 네, 뭐 코스피 200, S&P 500 뭐 이런 지수형 상품들을 가지고 적절히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켜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투자 근육을 기르는. 네, 투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1년은 좀 짧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상승장을 만나면 이야, 이렇게 투자가 쉬운 거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운이 내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상황이 맞아요. 생길 수 있겠네요. 자기의 운을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또 되게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 시작하신 분들은 와, 이거 투자는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양쪽 다 오해거든요. 투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고 중도를 이제 선택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이 도박형 주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 이런 거 너무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시작을 해보고 2, 3년은 지켜보셔야 돼요. 상승장도 한번 보고 하락장도 한번 겪어보고 횡보장도 좀 보고
그래서 내가 한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변동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심리적으로 견딜만 하다 안 하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의 근육도 좀 필요해요. 심리가 단단해야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는 퇴직금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75% 중에 대부분이 모르세요. 저랑 얘기하다 보면 퇴직연금 어떤 유형이세요? 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더 모르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포털에 가셔가지고 통합연금 포털 이런 걸 검색하시면 돼요. 통합연금 포털을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부터 내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연금은 다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조회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 내 급여 관리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내 적립금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이제 조회하셔가지고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대표님이 너무 쉽게 용어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용어도 어렵고 자기가 뭐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청자들이 좀 많아서 직장인 이걸 직접 관리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을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계좌를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 네, 내가 어디에 가입됐는지 몰라요. 네, 그게 첫 번째 실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직할 때 IRP로 퇴직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통 꺼내 써버려요. 8, 90%가 그냥 꺼내 써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속한 분들은 보통 20년, 25년, 뭐 30년까지 다니신 분들은 은퇴할 때 은퇴자금 준비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한 번도 안 꺼냈으니까 그게 그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뭐 2억이든 5억이든 그 돈을 가지고 그 넥스트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직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걸 꼭 찾아서 꺼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항상 사정이 있어요. 늘 인생에 목돈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찾아오죠.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꺼냈어요. 그리고 그 왜 썼냐고 하면 그때 사정을 또 막 설명을 해요. 네. 뭐 항상 사정은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 다 보다가 다 봐주다가 은퇴해서 이제 빈곤한 노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원리금 보장형에 넣어두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항상 물가 상승률 대비로 봐야 되고 기회 비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잃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리금 보장형만 하는 것도 안 좋은데 너무 몰빵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그 수익형. 네, 너무 위험한 상품에 한두 가지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이게 또 위험한 이유가 도파민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중독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박처럼. 끊을 수가 없군요. 네, 끊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좀 손 안 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요 중간쯤 안정적이고 적정한 투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배분. 한국 주식이 좋냐 미국 주식이 좋냐 아무도 모르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을 다 좋아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한국 주식을 좋아했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주식이 이제 넘버 원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또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퇴직금 DC 계좌에 있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그런 식으로 투자돼 있으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 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겁을 먹고 손실 구간에서 다 파는 거. 요즘에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물론 자기의 투자가 충분히 공부돼 있고 자기 투자 철학이랑 잘 맞아 라고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장에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 왔구나 하면 돼요. 당연히 상승장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을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나는 뭐
자산을 배분을 해서 달러나 금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또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다 현금화 시켰다가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면 그때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시장 분위기를 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정말 비추천합니다. 전문가들도 잘 못해요. 그걸 아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팔사팔 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해서 그냥 쭉 놔두시면 돼요. 주가 빠지면 어떡하냐? 달러가 오르거나 혹은 금이나 어떤 다른 자산이 오르면 그거 가지고 리밸런싱 하면서 더 사면 되거든요. 배분을 말씀대로 해놨으면 리밸런싱을 할 여지가 있다. 근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미 물렸는데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을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자신이 없어.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실제로 한 몇 주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께서 한국 주식에만 다 갖고 있었어요. 퇴직연금을. 그 70%를 다 한국 주식에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도 막 출렁출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몰빵을 하셨네. 네, 몰빵을 해서 많이 벌었죠. 작년과 올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실제로 억 단위 이상으로 났는데, 문제는 지금 그 수익은 이제 당연한 거고, 지금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실 거냐, 장기 투자 하실 거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 그럼 그분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팔면 돼요. 다? 네. 그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 배분해야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700만 원 됐어. 30% 손실 난 거죠. 뭐 그 정도 일은 너무 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금이 700 있어요. 그 주식을 사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다 안 산다고 해요. 맞죠? 네, 그러시겠죠?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니까 다 안 산다고 해요, 그 주식. 그러면 그냥 파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 얘기가, 팔면 손실이 실현되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손실은 이미 났어요. 손실이 이미 난 거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미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면 실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잖아요. 10주를 시장가로 다 판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뭐 매매 수수료 약간 더 나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 앱에 보면 오른쪽에 파란색 있죠. 그게 없어져요. 다 팔았다가 다시 샀잖아요. 그 0이 돼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락장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겁먹고 다 팔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치된 퇴직금을 좀 알아서 굴려주겠다고 만든 제도가 이제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도 되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제도고 직장인들이 실제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디폴트 옵션은 이제 가입자가 따로 지시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너무 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연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호주,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왜 퇴직연금 관리가 잘 돼 있나를 보니까 디폴트 옵션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투자해버려요. 그 대신 자산 배분해서. 글로벌 주식, 뭐 채권, 금, 뭐 달러, 이런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디폴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특별히 내가 원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직접 할래, 나 거기서 돈 빼줘 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그렇게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 이제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뭐 7에서 9%가 나와요.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2%대.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때 좀 잘못 도입했어요. 어떤 점이 잘못됐나요? 원리금 보장형을 없애야 되는데 원리금 보장형을 허용해 줬어요. 사실 똑같은 거네요. 똑같아. 지금 디폴트 옵션에서 이제 원리금 보장형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85%가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또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니까.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제도가 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이 가능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은 디폴트 옵션이 아니에요. 이름도 사실은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로자가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금융회사는 이제 욕 먹기 싫잖아요. 자기가 뭐 손실 나면 이제 컴플레인 올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로자 너가 선택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라고 이제 하게끔 제도를 이렇게 만든 건데 되게 기형적인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거 개편해야 돼요. 분명히 개편을 해서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도의 변경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근로자 스스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이제 실물 이전이라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전을 좀 고려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어떤 점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물 이전은 이제 퇴직연금 이제 금융회사를 옮기기 좋게 정부에서 이제 해준 거고,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물론 단점은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실물, 그게 ETF든 펀드든 뭐 예금이든 내가 어떤 A라는 금융회사의 이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 실물을 그대로 들고 이전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단점은 DC는 DC로, IRP는 IRP로 요거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금융회사에서 파는 상품이 여기서도 팔아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ETF를 투자하는데 증권사를 옮기겠다. 이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ETF를 다 파니까. 근데 펀드는 좀 달라요. 네, A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를 B 증권사는 안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더 제한이 많아요.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이 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좀 한계고, 실물을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매매 수수료나 이런 거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실물을 팔고 옮기고 다시 사는 그 기간 동안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점이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실물 이전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